그 시계 어디서 나신 건가요? 백만장자 한서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평범한 점심시간이었는데 젊은 여직원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낡은 시계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죠. 청록색과 보라색이 묘하게 섞인 다이얼, 세상에 단 3개뿐인 특별 제작품이었습니다. 35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이가 혹시 살아있는 걸까요? 인생 소풍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새벽 5시 박진선은 또다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실크 파자마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 병목이 입술에 제대로 닿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진선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목에 낡은 스마트워치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또 12월이 다가오는구나.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묵직한 감정이 12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온몸을 짓누르곤 했죠. 35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강미숙이 여느 때처럼 정확한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죠. 3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그녀의 성실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못 주무셨군요. 미숙은 진선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붓기가 빠지지 않은 눈두더미와 창백한 안색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커피나 한 잔 부탁해요. 진선은 힘없이 대답하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가득 걸린 명품 정장들 사이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옷을 골랐죠. 검은색 재킷을 입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된 외모였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어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9시 회사에 도착한 진선은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짧은 눈인사로만 답했죠. 45층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 신약개발회의, 11시 유럽지사장 화상회의, 오후 2시. 비서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진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청록색과 보라색이 묘하게 섞인 다이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5년 전 그와 함께 만들었던 시제품 2호. 세상에 단 3개뿐인 특별한 시계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진선은 늘 그렇듯 혼자 회사를 나섰습니다. 비서가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 대신 골목길 안쪽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진선은 그들을 흐릿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후 4시 정기 검진을 위해 들른 대학병원 VIP 병동에서 주치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으십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휴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11월 7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펜트하우스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정리를 하던 중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아기용품들이 나왔습니다. 작은 베넷 저고리, 딸랑이,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젖병들이었어요.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뒤에서 진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왜 꺼내셨어요? 놀란 미숙이 뒤를 돌아보자 진선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죄송해요, 회장님. 청소하다가 우연히. 35년째 왜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진선의 목소리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숙은 그런 진선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법이죠. 그 말에 진선이 날카롭게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순간 미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상자를 다시 닫았어요. 오전 10시 회사 회의실에서 진선은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하던 중 가족사항欄에서 시선이 멈췄죠. 미혼모, 2살 아들 양육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지원자님,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질문을 던진 진선 자신도 놀랐습니다. 면접과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지원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아이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 말에 진선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죠. 당황한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점심시간 미숙이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회장실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진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숙이 나간 후 진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89년이라고 적힌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글씨들이 보였죠. 그녀가 27살에 쓴 일기였습니다. 오후 3시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1월 20일 충북 음성 의료봉사 계획서입니다. 음성이요? 진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35년 전 그와 함께 처음 여행을 갔던 곳이었으니까요. 왜 하필 음성이죠? 비서의 질문에 진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택한 장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저녁 8시 미숙이 퇴근하기 전 진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35년간 한 번도 저에게 휴가를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진선이 미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 미숙이 움찔했죠. 미숙 씨는 왜 35년간 나를 떠나지 않죠? 역으로 던진 질문에 미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회장님 곁이 제 자리예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죠. 진선은 미숙의 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오전 진선은 회사 창립 45주년 기념식 준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아버지 박정수의 흑백 사진이 크게 떠 있었죠. 1979년 작은 제약회사로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한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홍보팀장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1990년 박정수 전 회장님 서거 후 27의 나이로 경영권을 승계하신 현 회장님께서 진선은 화면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는 27살의 그녀. 그때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선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개인 스토리를 좀 더 부각시키면 어떨까요? 젊은 나이에 홀로 회사를 일으킨 신화적인. 그만하세요. 진선의 차가운 목소리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넣지 마세요. 회사의 성과만 강조하면 됩니다. 점심시간 여성 CEO 모임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진선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CEO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샐러드만 집어먹고 있었죠. 진선 씨, 따님은 잘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CEO가 물었습니다. 진선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다른 분하고 헷갈렸나 봐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진선은 냅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진선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백미러로 그녀를 살폈지만 진선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4시 재벌 이세와의 맞선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만남이었지만 진선은 10분도 채 앉아 있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35년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생각입니다. 진선은 일어서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 순간 상대 남자가 물었어요. 혹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진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진선은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만졌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얼이 오후 햇살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진선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수십억짜리 주방에서 1,000원짜리 봉지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저녁 풍경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는 3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자 진선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간 진선은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봉인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병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1989년 1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산 진단서였습니다. 11월 20일 새벽 5시 진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으로 의료봉사를 가는 날이었죠.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35년 전 27살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현관에서 진선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왠지 얼굴이 밝으세요. 진선은 대답 없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었죠. 음성이라는 곳이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추억 때문이었을까요? 2시간의 이동 끝에 음성에 도착한 진선은 지역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하며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현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점심은 어디서 드실 건가요?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이. 국밥집 없나요? 진선의 질문에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태준 국밥이라고 아주 맛있는 곳이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끓이시는데 진짜 일품이죠. 이태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진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쯤 걸어서 도착한 국밥집은 소박한 외관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붓글씨로 이태준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선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젊은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수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7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혼자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수빈이 창가 자리로 안내하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진선은 수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국밥, 서울에서는 못 드실 거예요. 특제 양념이 들어가거든요. 수빈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동안 진선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긴 소매에 가려져 있었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특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빈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가려는 순간 옆 테이블 손님이 물을 쏟았습니다. 수빈이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죠. 팔을 뻗어 테이블을 닦는 순간 소매가 팔꿈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선의 눈이 커졌어요. 수빈의 왼쪽 손목에는 낡은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청록색과 보라색이 섞인 다이얼,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3호라는 각인. 진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2호라고 새겨진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를. 그 시계. 진선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요? 수빈이 시계를 보이며 웃었어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셨는데 1989년 12월 15일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끼고 계셨대요. 세상에 단 3개뿐인 시제품이라고. 12월 15일.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진선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죠. 어머, 괜찮으세요? 수빈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진선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장실이 어디죠? 저쪽에. 괜찮으세요? 얼굴이. 진선은 대답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시계, 그리고 12월 15일이라는 날짜.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죠. 진선은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이태준, 그리고 이수빈이라는 사람을 즉시 조사해 주세요. 충북 음성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1989년 12월 15일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혹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을 나온 진서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수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새 물컵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많이 놀라셨나 봐요. 국밥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갈게요. 진서는 자리에 앉아 수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왼손 약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버릇까지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테이블에 놓였지만 진서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며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도 자신과 똑같았죠.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진선이 수빈이 지나가는 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빈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쇄소를 운영하세요. 의료기기 설계도 전문이에요.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대요. 진선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원이라니.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죠?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에 수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요. 1989년 12월 15일이요. 출산 중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진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자신이 출산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정이요. 하지만 사진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다 없애버리셨대요. 이정희. 진서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평범한 이름, 마치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밥은 결국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진서는 계산을 하고 급하게 국밥집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차 안에 올라타자마자 진서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이태준 씨는 59세, 1989년까지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진선의 손이 떨렸어요. 서울대병원. 자신이 출산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이수빈 씨는 1989년 12월 15일생, 호적상 어머니는 이정희로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이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다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마치 유령 같아요. 진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온 진서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다가 한 폴더를 발견했어요. 1989년 의료기기 개발이라는 제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태준. 35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스마트워치 시제품이에요. 1호는 실패작이지만 의미가 있고 2호는 당신, 3호는 내가 가질게요. 영상 속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선은 화면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수빈의 이목구비에서 태준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코의 모양과 입술의 곡선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진선은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자신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준의 손을 잡고 시계를 차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사오를 만들어줄 거야. 영상 속 태준의 말에 진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까요? 왜 태준은 사라졌을까요? 밤 11시 진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수빈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5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2시 진선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졸린 목소리로 받은 미숙에게 진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989년 12월 15일 내 출산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아이는 정말 죽은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내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11월 22일 아침 7시 진선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회사로 향하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회장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진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입을 열었어요. 35년 전 저는 그 병원에서 조산사로 일했습니다. 진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1989년 12월 15일 회장님이 출산하실 때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쿵. 진선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진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수 회장님이 아기를 없애라고 하셨어요. 미혼모의 아이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다고. 진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갑고 권위적이었던 아버지라면. 그래서 정말 죽인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진선에게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가. 그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이 영원히 사라질 테니 아이만 살려달라고. 진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자신과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몰래 아이를 태준 씨에게 넘겼고 회장님께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죄책감에 1990년부터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죠. 오후 2시 진선은 비서가 가져온 조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태준의 인쇄소 주소와 사진,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어요. 인쇄소 이름은 희망인쇄였습니다. 의료기기 설계도 전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소규모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작업으로 신뢰받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죠. 진서는 사진 속 태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한때 촉망받던 연구원이었던 그가 왜 인쇄소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회장님,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태준 씨는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혼자 딸을 키웠어요. 진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준도 자신처럼 혼자 살아온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녁 6시, 진선은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음성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희망 인쇄소의 주소를 따라갔죠. 2시간 반의 운전 끝에 도착한 곳은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이 인쇄소, 2층이 살림집인 듯 했어요. 진선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인쇄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태준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인쇄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와 분리수거함에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진선에게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죠. 태준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수빈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수빈을 보고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뭐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어요. 진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것이 자신이 놓친 35년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이었죠. 차 안에서 한참을 울던 진선은 시동을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빈에게는 27년간 믿어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을 테고 태준에게는 35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을 테니까요. 성급하게 나서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2층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수빈의 방이겠죠. 진선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감사하면서도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밤 10시 집으로 돌아온 진선은 미숙을 다시 불렀습니다. 35년 전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당신을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박 회장님의 계획을 알고는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겠다고.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진선은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동안 원망만 하며 살았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박 회장님은 당신이 미혼모가 된 것을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후견인이 되려는 서류까지 준비하고 계셨죠. 미숙의 말에 진선이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잔인했다니. 태준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절박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새벽에 병원을 떠났죠. 제가 몰래 뒷문으로 빼돌렸어요. 그때 태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언젠가 진선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서로를 지키려다 결국 모두가 상처받은 비극이었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 진선은 미숙을 다시 불러 서재에 앉혔습니다. 어젯밤의 대화로는 부족했어요. 35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했습니다. 미숙은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랜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미숙이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 보였죠. 1989년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조산사로 일했어요. 25살이었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12월 15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회장님이 응급실로 실려왔죠. 태준 씨가 당신을 안고 뛰어들어왔어요.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진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했어요. 너무 아팠고 의식이 자꾸 끊겼던 것만 어렴풋이 떠올랐죠. 출산은 기적처럼 순조로웠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를 냈죠.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진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딸의 첫 울음소리. 그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가 아기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당신 닮았다고, 예쁘다고. 하지만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수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들이 의사에게 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제게 와서 말했죠. 아기를 조용히 처리하라고. 서류상으로는 사산으로 만들라고. 진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가 온몸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때 태준 씨가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35년 전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죠. 태준 씨가 제 발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진선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거라고. 박 회장님이 이미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혼모가 된 딸을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 한다고. 진선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자신의 딸과 손녀를 그렇게 처리하려 했다니. 태준 씨는 말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진선 씨는 모르게 하겠다고. 그래야 박 회장님도 진선 씨를 놓아줄 거라고. 적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미숙이 일어나 진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왔어요. 새벽 4시 병원 뒷문으로 태준 씨와 아기를 내보냈죠. 태준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진선 씨가 깨어나면 아기가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말해달라고. 미숙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아기를 안고 떠나는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겨울 새벽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죠. 아기 울음소리가 날까봐 자장가를 부르면서 진선이 돌아서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1990년부터 저희 집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당신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박 회장님이 1990년 2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게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2달 만이었어요. 아이를 빼앗긴 지 2달 만에.
혹시 그 죄책감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아니었을까요? 미숙 씨, 혹시 태준 씨와 연락한 적 있어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가끔 소식은 들었죠. 음성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산다고. 오후 3시 진선은 다시 음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준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죠. 희망 인쇄소 앞에 차를 세운 진선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재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선 씨,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너무나 무거운 듯 했어요. 그는 카운터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죠. 진선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놓여 있었죠. 태준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였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진선이 다가가 함께 서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스쳤고 그 순간 둘 다 움찔했죠. 어떻게 여기를. 태준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진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인쇄소 벽에 걸린 수빈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최근까지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선은 매일 음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난번 인쇄소에서의 만남 이후 태준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신 진선은 국밥집에서 수빈을 관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국밥집을 찾은 진선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구석, 수빈의 움직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수빈은 처음엔 낯선 손님이 자주 오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신가 봐요. 수빈이 밝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진선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11월 27일 진선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수빈이 주문을 받으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다가 왼손잡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선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했지만 결국 왼손잡이로 남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왼손잡이시네요. 진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수빈이 펜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빠도 왼손잡이예요. 유전인가 봐요. 태준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진선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수빈의 왼손잡이는 자신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진선은 비서에게 수빈의 의료 기록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전달받은 서류를 보고 진선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수빈의 혈액형은 AB형 RH 음성. 한국인 중 1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진선과 정확히 같은 혈액형이었죠. 11월 29일 진선은 수빈의 SNS를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게시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글들을 발견했어요.
2020년 5월 8일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게 힘들었지만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2019년 12월 15일 수빈의 생일 게시물도 있었어요. 매년 이날이면 아빠가 우시는데 엄마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 한 번도 못 봤지만 사랑해요. 진서는 그 글을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수빈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죽은 엄마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더 아래로 내려가자 오래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이 5살쯤 되었을 때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작은 손목에 커다란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 시계 차고 놀던 날. 아빠가 처음으로 엄마 이야기를 해주신 날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서는 화면을 확대해서 시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는 사모 시제품이었어요. 어린 수빈이 그 무거운 시계를 차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11월 30일 진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수빈이 손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간호학과 나왔는데 왜 국밥집에서 일해요? 한 손님의 질문에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간호사였다고 들어서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었죠. 하지만 아빠가 혼자 계시는 걸 보니 차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진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빈이 자신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다니.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꿈을 포기했다니요. 그날 밤 진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수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12월 1일 진선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빈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뭔가 결심하신 표정이네요. 수빈의 말에 진선이 놀랐습니다.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걸까요? 수빈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선의 진지한 표정에 수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좀 바쁜데 2시쯤 괜찮으세요? 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진선은 국밥집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빈의 졸업식 사진, 태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수빈이 10살쯤 되었을 때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태준이 수빈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둘 다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진선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 첫 걸음마, 첫 등교, 생일 파티들. 태준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해냈어요. 엄마 역할까지 하면서 말이죠. 2시가 되자 수빈이 앞치마를 벗고 진선 앞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진선을 바라봤죠.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희 가게에 문제가 있나요? 수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진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려는 순간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태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수빈을 보러 온 듯 했지만 진선을 발견하고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아빠! 수빈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에 국밥집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태준의 시선이 진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꽉 쥔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죠. 마치 도망치고 싶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진선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비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팽팽한 긴장감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아빠, 이분 아세요? 수빈의 질문에도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미세하게 저을 뿐이었어요. 제발 지금은 아니라는 무언의 간청이었죠. 12월 1일 오후 국밥집에서 태준과 마주친 후 진선은 일단 물러났습니다. 태준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빈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진선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선은 오정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였죠. 75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의 오 박사는 진선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진선 씨, 오랜만이네요. 35년 만인가요? 오 박사의 따뜻한 미소에 진선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요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를 만났군요. 오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선이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부드럽게 웃었죠. 표정에 다 써 있어요. 태준이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35년 전 당신과 헤어진 후 그 아이가 찾아왔을 때도 그런 표정이었죠. 오 박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준과 진선, 그리고 오 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구소 앞에서 찍은 것으로 세 사람 모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제품 3개를 만들었죠. 이론은 제가 보관하라고 했는데 태준이가 끝까지 거부했어요. 실패작이지만 의미가 있다면서 본인이 갖겠다고. 오 박사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1989년 여름이었어요. 태준이가 당신과 함께 시계를 만들겠다고 찾아왔죠. 맥박과 체온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스마트워치, 당시로선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진선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밤새 설계도를 그리던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2호와 3호는 커플 시계로 만들었죠. 서로의 심박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죠. 오 박사가 진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1990년 1월 태준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저를 찾아왔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박정수 회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진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맞았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에게. 그래도 태준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아기가 살았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당신 얘기를 하면 금세 눈물을 흘렸죠. 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어요. 태준이는 연구소를 떠났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음성으로 내려갔죠. 작은 인쇄소를 차렸는데 그나마 의료기기 설계도를 다루는 일이라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은 셈이었어요. 오 박사가 낡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가끔 전화가 와서 조언을 구하곤 했죠. 아기가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밤에 계속 우는데 왜 그런 거냐? 진선이 물었습니다. 왜 음성이었나요? 당신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처음 여행을 갔던 곳이라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을 거라고. 진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도 자신처럼 추억을 붙잡고 살았던 거였어요. 10년 전쯤 태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수빈이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러 왔더군요.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면서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하며 울고 웃고. 오 박사가 진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태준이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년 12월 15일이면 수빈이 생일을 축하하면서도 당신 생각에 울었다고 들었어요. 진선이 흐느꼈습니다. 35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박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지 않나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태준이도 수빈이도 당신도 모두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오 박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시제품 1호예요. 태준이가 맡겨두고 갔어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진선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작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컸죠.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작, 영원히 함께. 진선은 시계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이었어요. 밤 9시 요양원을 나온 진선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제품 1호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투박하고 낡은 시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산산조각난 현실까지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계신지. 괜찮아요.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진선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오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모두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그 말이. 12월 3일 아침, 진선은 35년 만에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 아버지가 급사한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장과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미숙이 청소 도구를 가져왔지만 진선은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할 과거였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잠긴 서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책상 아래 비밀칸에 숨겨져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두꺼운 일기장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일기였죠. 진선은 떨리는 손으로 1989년 12월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12월 10일, 진선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그 하찮은 연구원의 아이라니. 우리 가문이 치욕이다. 내 딸이 미혼모가 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진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글씨체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2월 13일,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다. 진선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미혼모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진단서를 만들기로 했다. 아이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진선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자신의 딸과 손녀를 이렇게 처리하려 했다니. 12월 15일, 오늘 진선이가 출산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이태준이란 놈이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한다. 아이만 살려달라고. 진선이는 모르게 하겠다고. 비겁한 놈.
하지만 그 편이 깔끔할지도 모른다. 진선이는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 남자도 사라지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음 장을 넘기자 12월 16일 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내 부하들이 그를 좀 손봐줬다고 한다.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진선이는 아직 의식이 없다.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려야겠다. 진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맞았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아이를 안고 도망가면서까지 맞았다니. 1990년 1월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1월 5일. 진선이가 퇴원했다. 죽은 듯이 지내고 있다. 아이가 죽었다는 충격이 큰 모양이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이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면 된다. 1월 20일. 가슴이 답답하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즘 자꾸 그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2월 1일. 진선이가 날 원망하는 눈빛으로 본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안다. 내가 무언가 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가슴이 더 답답하다. 약을 늘렸는데도 소용없다. 마지막 일기는 2월 10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불과 닷새 전이었죠. 2월 10일. 어젯밤 꿈에 갓난아기가 나왔다. 울고 있었다.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그 아이. 아니, 살아있다고 했던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겠지. 내 손녀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진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였어요. 그것이 심장마비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책상 서랍 더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병원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당시 정신과 의사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진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죠.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보낸 답장이었어요. 박정수 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강행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편지에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진선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미숙이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다 보셨나요? 미숙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진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후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진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미숙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걸 주셨죠. 미숙이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낡은 황동 열쇠였어요. 지하실 금고 열쇠예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진선 씨가 알아야 할 때가 오면 주라고. 진선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3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녁 6시 진선은 미숙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무거운 철문이 나타났어요.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진선이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겉면에는 진선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나왔습니다. 진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에 없겠지.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 내 아이는 살아있다. 이태준이란 남자가 데려가 키우고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아이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가슴이 찢어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것이 천벌인가 보다. 진서는 편지를 다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12월 5일 오전 10시 진서는 다시 음성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결심을 하고 갔어요. 태준을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수빈에게도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은 후 더는 망설일 수 없었죠. 희망 인쇄소 앞에 차를 세운 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태준이 인쇄기 앞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35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선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인쇄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죽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태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모든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진선이 한 걸음 다가가자 태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손을 들어 막았죠. 35년이에요. 혼자서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밤새 아픈 아이 돌보고 엄마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잘 살았잖아요. 회장이 되고 성공했고 우린 뭐예요? 수빈이는 엄마 없이 자랐고 나는 재혼도 못하고 그냥. 태준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선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지만 태준은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나도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진선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 읽었어요.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5년의 시간이 만든 벽은 너무 높았어요. 수빈이에게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진선의 말에 태준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7년을 엄마 없이 자란 아이에게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라고 할 건데요? 태준이 인쇄소 벽에 걸린 수빈의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이 모든 시간을 당신은 없었어요. 첫 걸음마 할 때도, 첫 등교날도, 졸업식 때도, 아플 때 엄마를 찾으며 울 때도 당신은 없었어요. 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수빈이는 알아야 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왜요? 잘 살고 있는 아이를 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책감 때문에? 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수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점심 같이 먹으려고. 수빈이 진선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붉어진 눈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왜 우셨어요? 태준이 급히 눈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이 가시려던 참이었어. 태준이 진선을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진선은 수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태준의 단호한 거절 앞에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선이 문을 나서는 순간 수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수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선이 뒤돌아봤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진선은 힘겹게 미소를 짓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수빈이 아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태준이 나와서 수빈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선은 서울과 음성을 오가며 35년 전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태준의 거절 이후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출산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산부인과 병동은 리모델링되어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새벽 태준이 자신을 안고 뛰어들어왔을 응급실 입구에 서서 진선은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은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태준과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이었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진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준도 이곳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너무 아픈 기억이라 지우려 했을까요? 12월 9일 진선은 음성의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35년 전 태준과 첫 여행을 왔을 때 들렀던 곳이었어요. 공원은 많이 변했지만 큰 은행나무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아래서 진선은 깨달았어요. 태준이 왜 음성을 선택했는지를.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인쇄소하는 이 사장 알아요? 20몇 년 전에 어린 딸 데리고 자주 왔었지. 애 엄마가 좋아했던 곳이라면서 매번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 진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준이 자신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수빈을 키웠다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진선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추억 속에서 살아왔던 거였죠. 12월 10일 오후 진선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 살았던 원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주변 풍경은 비슷했어요. 근처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가 진선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당신 그때 그 아가씨 맞지? 30몇 년 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할머니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진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남자가 혼자 아기 안고 나가는 걸 봤어. 한겨울 새벽에 얇은 점퍼만 걸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까봐 계속 토닥거리면서 갔더라고. 진선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추운 새벽 거리로 나선 태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아기 엄마가 죽었다더라고. 참 안 됐지. 그래도 그 남자가 정말 잘 키웠어. 가끔 음성에서 올라와서 시장에 들를 때 봤는데 애가 참 예쁘게 자랐더라. 할머니가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어린 수빈과 태준이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찍힌 듯한 사진이었죠. 이게 한 5년 전쯤 찍은 건데 애 아빠가 항상 똑같은 시계를 차고 다녔어. 낡은 건데도 절대 안 빼더라고. 소중한 거라면서.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진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태준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거였죠.
적어도 진선에게는 회사가 있었고 성공이 있었지만 태준에게는 오직 수빈이와 힘든 현실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선은 펜트하우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 상처만 생각했고 내 아픔만 중요하게 여겼다. 태준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됐을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나를 거부한 건 당연하다. 35년을 혼자 짊어진 그에게 이제 와서 나타난 나는 뭐란 말인가. 진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12월 11일 아침, 진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준과 수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아닌 그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미숙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수빈이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를 돌보느라 꿈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태준 씨의 인쇄소에 안정적인 대형 거래처를 연결해주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단 절대 내가 관련된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선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태준 씨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